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연말 특집 라이브 첫 번째 시간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준 교수님과 함께 손상된 콩팥 다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준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연말 특집 라이브로 시청자분들이 많은 사랑 주셨던 교수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마지막 날 비욘디와 함께 콩팥을 다시 돌리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면서 콩팥 건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당 서울대병원 김세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강의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걸 조금 종합해서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속 시작하시기 전에 네. 조금 목소리가 작다는 말이 있어서 이거 조금 올려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만성 콩팥병을 비롯해서 급성 심손상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 뵙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콩팥이 나빠졌다 알겠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라고 또 대답해 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지금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 그걸 또 환자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나는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 4가지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는 내 손상된 콩팥이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내 콩팥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에 따라서 회복할 수도 있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회복 가능성이 또 높고 낮고가 여기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만성 콩팥병에서 이제 가장 흔한 4가지 원인을 들자고 하면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병,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한 콩팥병, 또 콩팥에 생기는 사구체 신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낭신,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병.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4가지 원인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원인들은 공통적인 점은 이게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생기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몸에서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를 내가 뭔가 치료를 통해서 몸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다스려서 콩팥의 손상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콩팥병을 잘 다스리는 그 지표가 뭔가 하는 것들이 원인마다 각각 다 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당뇨병 콩팥병을 한번 보면요. 이게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예를 들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콩팥 손상인 면에서는 단백뇨 양이 가장 예측을 잘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콩팥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병이 생겼는데 이게 계속 손상이 진행할지 아니면 진행을 멈추고 손상이 멈춰서 좀 회복 가능성이 있을지를 알려면 당뇨병 콩팥병 환자분들에서 단백뇨 양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척도인 거죠. 네. 그렇죠. 진행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손상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상이 계속 진행돼서 콩팥이 나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뜻이 되고 당뇨병 콩팥병이 있지만 단백뇨가 거의 없거나 정상 수준까지 조절이 잘 된다고 하면 손상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당뇨병 콩팥병이 나빠지냐 좋아지냐를 알려면 단백뇨 양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혈압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혈압으로 인한 콩팥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역시 혈압 조절이 잘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콩팥이 손상이 계속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 잰 혈압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보면 되게 혈압이 높게 나온 경우가 많은데, 되게 그때 환자분들이 흔히 대답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아, 제가 진료실에 지금 늦어서 막 뛰어왔습니다. 혹은 좀 전에 제가 커피를 먹었습니다. 혹은 오늘 아침에 혈압약 먹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뭔가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진료실에서 그래서 혈압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혈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정혈압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꼭 진료실에서 혈압을 잰 것으로 혈압약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고 자기 전에 혈압을 재고 해서 두 번 잰 혈압이 목표 혈압에 잘 도달하는지를 집에서 혈압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그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혈압이 괜찮은데 진료실에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되게 배기고혈압이라고 해서 네. 그럴 때는 집의 혈압을 기준으로 혈압약을 써야 되고요. 반대로 또 집에서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 오면 혈압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집에서 혈압을 재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원래 혈압이 높지만 진료실에서 낮은 것으로 인해서 혈압약을 충분히 쓰지 않으면 진료실에서 혈압이 괜찮지만 콩팥 손상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혈압 때문에 콩팥이 나빠졌다라고 진단이 되신 분은 가정 혈압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손상을 진행해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세 번째는 네. 사구체 신염인데요. 이건 이제 콩팥에 생기는 병인데, 사구체 신염도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는 사구체 신염이 있고 아주 오랜 시간 서서히 조금씩 나빠지는 사구체 신염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을 들면 갑자기 나빠지는 것 중에 뭐 앙카 반월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얘는 뭐 한두 달 만에 정상 콩팥 기능이 투석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진단해서 적절한 면역 억제제를 빨리 써가지고 염증을 확 낮춰줘야지 콩팥 손상이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빠른 진단과 거기에 맞는 면역 억제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구체 신염인지를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낭시는, 이건 이제 되게 콩팥에 물혹이 뭐 한두 개 생기는 것으로 다낭시라고 부르지는 않고, 보통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3개에서 5개 이상, 또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한 10개 이상, 이제 나이나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실제로 다낭시인 분들은 CT나 아니면 초음파를 해보면 한 뭐 수백 개 가까우게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다낭신이 생깁니다. 이런 다낭신 환자에서 콩팥 손상이 진행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물혹이 커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혹 크기가 연관된 것들 중에서 실제로 크기가 커지지 않게 혹은 커지는 걸 지연시키는 약이 있고요. 또 혈압 조절을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혹 크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인자인데, 그래서 다낭신에서는 단백뇨나 이런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물혹 크기를 조절해주는 약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낭신에서 물혹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손상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낭신에서는 물혹 크기가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생 원인과 관련된 기준 척도를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라고 다 같이 그냥 한 가지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성 콩팥병 속에서도 원인에 따라서 특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지표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알았네요. 신기하네요. 네.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의 단계입니다. 이제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단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만성 콩팥병의 단계는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1이 제일 이제 좋은 거고, 5가 되면 이제 손상이 많이 진행해서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콩팥 단계가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이렇게 나빠지는 속도가 그냥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데, 조절을 잘 하면 나빠지는 거에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투석까지 이르는 시기를 한 26년 이상 늦출 수 있는 거죠. 엄청나네요. 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 4단계 혹은 3단계 이렇게 단계가 진행한 이후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 효과를 충분히 약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 위에 그래프는 2기 때부터 쓴 건가요? 저 85 정도면. 아, 그렇죠. 네네. 1기 혹은 2기 때 네. 단백뇨가 있을 때 단백뇨 조절을 잘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다 볼 수 있는데 한 4기 정도 보면 한 1, 2년도 채 안 되는 수 있는 거죠. 그럼 빠르게 이게 발견하고 처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일찍 잘 진단을 해서 병원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콩팥병에 대한 단백뇨나 신장 기능 관리가 잘 되는 반면에 너무 늦게 한 5기 정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진료실을 방문하셔가지고 난 증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보니까 5기라고 하더라. 이제 콩팥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잘 하더라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면은 너무 좀 처치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네. 아, 그렇죠.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 그 약물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계를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초기부터 하시는 것이 콩팥의 손상을 막는,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인과 본인의 콩팥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될 텐데요. 여러 번 이제 제가 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콩팥의 좋은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싱겁게 먹습니다. 저희 음식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말씀만 이제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여쭤보거든요. 근데 아직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피시거나 운동은 뭐 전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각각이 다 독립적이거든요. 네. 하나를 하고 2개를 잘 못하면 그냥 2개를 잘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잘해야지 콩팥의 건강에 손상을 막을 수 있는데 7가지를 잘 하는데 하나가 부족하다면 그만큼은 손상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없는지를 같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좀 나쁜 걸 안 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이런 것들 중에. 맞습니다.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보면요. 어떤 뭐 TV 광고나 어떤 특정한 식품이라든지 뭐 특별한 또 어떤 뭐 약물 성분을 가지고 이걸 내가 먹으면 콩팥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약을 좀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습관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이것만 하더라도 약 쓰기 전에 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뭐 한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중 관리인데요. 이런 그 음식 조절을 잘 하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만 잘 하면 약을 쓰기 전에 이미 혈압과 단백뇨가 정상 수준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제 태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사업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태국에만 가면 체중이 늡니다. 거기는 이제 더운 나라니까 음식 간이라든지 향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드셔서 거기 가면 체중이 늘어서 거기 가시면 콩팥이 나빠지고 한국에 와서 또 조절을 또 하시면 또 콩팥이 좋아지고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만큼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이 콩팥병 진행에 굉장히 영향이 많은데 이게 한두 가지 잘한다고 안심하실 게 아니고 또 더 챙긴 게 없는지 빠진 게 없는지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만 드시면서 약만 믿고 또 이런 거 다 안 지키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콩팥병의 특히 단백뇨 관리를 위해서 써볼 수 있는 약제들을 한번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네. 예전에 나와서 이미 시판이 잘 되고 있는 약,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또 이제 새롭게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신약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또 약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개수를 다 세보면 한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일부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10가지 이상 되는 많은 약들이 있는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약의 작용 부위를 보면 콩팥이 보면 이런 사구체와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이어지는 지나가는 길마다 작용하는 약제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부위에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약의 조합을 가지고 쓰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약 조합을 잘 확인해서 그런 조합을 쓰는 것이 콩팥병 진행을 막는 데 이제 중요하겠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이런 약들도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콩팥병의 습관이 잘 조절돼야지 약효가 다 100% 나타나는데 약을 쓰더라도 짜게 먹거나 약을 쓰는데도 체중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약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 더하기 적절한 약의 조합을 잘 갖게 되면 콩팥병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인데요. 그걸 이제 한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당뇨병 콩팥병이 되면 1년의 콩팥 점수가 사구체 여과율 기준으로 한 10점씩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점이 남아 있다고 하면 3년 뒤가 되면 0점이 되는 거죠. 그럼 3년 뒤에 난 투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1980년대에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혈압 조절, 혈당 조절, 또 새로운 혈압약, 그리고 이제 혈당약, 또 뭐 MRA 같은 이런 다양한 새로운 약제들을 잘 조합해서 쓰면 나빠지는 속도가 이제 마지막까지 가보면요. 1년에 한 2점 정도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30점이면 아까 이제 3년 만에 나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15년 정도가 지나야 0점이 되는 거죠. 훨씬 길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 조합과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을 비롯한 것들과 이런 약 조합을 잘 가지고 가면 충분히 약 효과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 관리와 약의 조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인데요. 콩팥병을 크게 만성과 급성으로 나눕니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만성은 아까 이제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번 생기면 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 계속 관리해야 되는 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급성 콩팥병은 뭐냐면 원인을 잘 치료하거나 조절하면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탈수가 이제 생기면 수분 보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영양 공급을 해가지고 탈수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요로 폐쇄가 되면 막힌 걸 뚫을 수가 있고, 감염이 됐을 때는 항생제든 어쨌든 감염 조절을 잘해서 감염은 이제 코로나라든지 감기 이런 것을 이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약제라든지 이런 이제 갑자기 나빠지는 원인들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콩팥이 확 나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빨리 원인을 제거해주면 그러면 콩팥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제거해 주느냐, 얼마나 적절하게 제거해 주느냐, 그 손상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또 손상되는 후유증이 남을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성으로 나빠졌던 경우에는 원인을 잘 찾아서 빨리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갑자기 불편하면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급성으로 콩팥이 나빠졌던 적이 있는 분들은 아픈 날 콩팥 지키기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중요하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픈 날이라고 하면 이제 구토설사 또 이런 고열이 나거나 탈수로 해서 체중이 빠지거나 이제 뭔가 이렇게 몸에 수분이 부족할 만한 탈수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아픈 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네. 이런 날 콩팥 지키기를 해야 되는데 콩팥 지키기는 뭐냐 하면 원래 평소에 드시던 약이 있는데 이 약 중에서 이런 아픈 날에 하루 이틀 잠깐 중단해야 되는, 잠깐 쉬어야 되는 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먹는 약이라도 아픈 날에는 잠시 복용을 쉬세요 하는 약이 있어서 내가 평소에 드시는 약 중에서 쉬어야 되는 약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약이 있냐면요. 혈압약이, 그리고 탈수가 되면 갑자기 저혈압이 빠지기 때문에 또 엔세이드 진통제라든지 또 이뇨제라든지 당뇨약 같은 약 중에서 일부 약대들은
이런 탈수가 됐을 때 잠깐 중단해야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시는 약 중에서 이런 성분이 있는지를 평소에 알고 계시다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날 잠깐 하루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 계속 2, 3일 이상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하셔야 되겠지만 하루 이틀 아플 때 그냥 이 약을 계속 드시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회복이 되고 나서 다시 드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록은 정말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네네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약은 좀 쉬어줘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콩팥이 나빠졌을 때 회복되는 가능성을 신장내과 의사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콩팥병의 원인에 따라서 아까 이제 한 4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인마다 보는 지표가 다 달라서 그 지표에 따라서 회복 가능성을 알 수가 있고 또 단계에 따라서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초기일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고 관리 방법은 습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잘한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다 꼼꼼하게 지킬 것이 또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급성 콩팥이 나빠졌을 때는 빨리 대처를 하게 되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잘 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망가진 손상된 콩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챕터로 되게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이거 기억하시면서 실제 콩팥병 환자분들은 조금 제대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정말 중요한 게 이 좋은 생활 습관 실천하는 것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 20분 정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여러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들 살펴보고 오늘 연말 특집 라이브니까 교수님의 또 건강 비법이라든지 새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당뇨, 혈압, 단백뇨 모두 정상인데 사구체 여과율이 50일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크레아틴 수치 1.08 모든 수치 정상범위입니다. 전해질 수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좀 설명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고체 여과율이 51점이기 때문에 아마 만성 콩팥병 단계로 치면 3단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제 3단계도 40을 기준으로 이제 A, B로 나누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3단계지만 3A에 해당되는 3단계 중에서는 조금 좋은 쪽에 들어가는 단계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 이런 그 원인 질환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약간 콩팥 노화로 인해서 나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3단계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제 진행될 만한 위험 인자가 갖고 있지 않은지를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뇨,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요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단백뇨도 그거는 아마 다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빠지는 위험인자 관리가 소금, 저염식이, 그다음에 술, 담배, 그리고 운동, 그리고 이제 체중 조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술, 담배, 그리고 이제 소금, 운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무게 조절을 말씀드렸는데 요거 관리 중에서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를 잘 보시고 요것이 다 해당이 잘 되신다면 그걸 꾸준히 유지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빠질 위험이 없는지만 잘 관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시면서 좀 51점이 계속 잘 유지가 되는지 혹은 더 나빠지진 않은지 정기적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생활 습관들 그런 수칙들을 잘 지켜나가면 이렇게 수치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홀리에피님 질문인데요. 혈액검사에서 BUN 수치가 35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신장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인가요? 예전에 20세기에는요. 네. BUN과 크레아티닌 두 가지가 콩팥을 보는 중요한 수치라고 잘 알려져 있어서 BUN, 크레아티닌 항상 세트로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레아티닌은 신장 점수로 이제 환산해서 크레아티닌으로 계산된 사고체 여과율로 보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BUN도 올라가면 콩팥이 나빠지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BUN은 콩팥 말고도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고 콩팥이 다 나빠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뷰엔을 신장 기능 수치로 보지는 잘 않습니다. 참고는 물론 할 수가 있겠죠. 콩팥이 나빠지 올라가긴 하니까. 그러면 콩팥이 나빠지지 않고 어떨 때 올라가는지를 아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탈수가 된다든지 또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과식을 했을 경우에 혹은 또 운동을 많이 했을 경우 또 탈수가 된 경우 뭐 이런 이제 이 뷰엔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출혈이 있다든지 뭔가 이런 뷰엔이 올라가는 다른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신장 기능은 크레아틴인 수치 자체가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뷰엔만 올라간 경우에는 콩팥 말고 다른 이런 원인들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콩팥 건강과 직결적인 바로 관계가 이게 안 좋다고 무조건 콩팥도 망가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흰둥이와 푸드리님 질문인데요. 급성 신부전이었다고 하시는데 치료 후 3개월이 지났다고 하십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3개월이 사실 지금 뭐 알고 질문하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네. 3개월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요? 시간적인 걸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급성 신손상이 생기고 나서 3개월째에 신장 기능이 얼마인지가 이분이 앞으로 자녀 남아있는 생애 동안의 신장 기능을 대표하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회복이 다 되면 그 상태가 회복이 잘 됐다고 알 수 있지만 3개월이 됐는데 회복이 다 되지 않고 한 중간 정도에서 멈췄다고 하면 신장 회복의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이 생겼으면 요즘은 이제 급성 신손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급성 신손상이 생기고 나서 3개월 동안 관리를 잘 해서 최대한 회복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회복을 시키는 원인자를 잘 교정해줘서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긴 하고요. 그럼 3개월이 됐는데 콩팥 기능이 회복이 다 안 됐으면 나 이제 어떻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개월 시점이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콩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콩팥병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아픈 날 콩팥 지키기처럼 다시 콩팥이 나빠지지 않도록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의 치료에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흰둥이와 푸드리님은 지금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나빠졌을 때의 상태와 지금 3개월 지났을 때 상태 동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네. 그걸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다면 향후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활수칙이나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말씀해 네네네.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리온 고래밥님 질문인데 당뇨가 8년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왔습니다. 신장에 손상이 갔다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갔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단백뇨가 생기고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경우에 좀 해당되시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단백질이 나오면 그러면 다 나빠진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서 보통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반복 측정을 해서 단백질이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나왔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되게 검사 전후에 뭐 과식이나 과음이나 무리를 했거나 뭐 이런 뭔가 특정한 원인 때문에 잠깐 나왔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백뇨가 맞으면 그건 손상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당뇨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요즘 새로 나온 신약들이 당뇨병 때문에 나오는 단백뇨를 조절해주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약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도 그런 조합이 잘 쓸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또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런 콩팥병은 이제 한번 일단 손상이 한번 시작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 고래밥님은 좀 교수님 말씀처럼 손상이 가 있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청춘이다님 질문입니다. 45세 남성이시고 6개월 동안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5로 나왔는데
이 수치가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이디가 마음에 드네요. 아직 청춘 맞습니다. 아니요. 45세는 전 청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실제로 콩팥이 나빠서 소변량이 줄어들었다면 부종이 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늘었다든지 혹은 다리에 발등, 발목, 무릎, 허벅지 순서로 이제 점점 부종이 쌓이게 되면 하지 부종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쌓이는 게 있는지, 또 얼굴 같으면은 되게 누워서 잘 때 눈두덩, 아침에 나면 눈두덩이 붓거나 또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그 다음에 손이 이제 발이 부은 다음에 손이 붓는 순서로 이렇게 부종이 같이 생긴 게 맞다면, 그러면 콩팥이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가 있고요. 소변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체중이나 부종은 전혀 없어. 그러면 이제 소변량이 실제로 줄어드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소변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섭취하는 수분량이 줄었거나 뭐 이런 이제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나타났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 여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 수가 1.5라고 하면 이거 좀 높은 수치입니다. 45세 남성이 특별히 이제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뭐 헬스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이 많은 분들이 아닌 경우라면 45세 1.5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만성 콩팥병 단계로 환산하면 뭐 3단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1.5를 감안한다면 콩팥 기능이 좀 나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뭐 단백뇨나 혈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을 보는 검사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수치가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변량만 단독으로 줄어드는 것은 좀 신장 기능과 관계없이 다른 원인일 수 있지만 크레아틴 수치는 바로 좀 직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수치는 좀 높게 나오셨기 때문에 이건 좀 걱정하실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블버블님인데요. 최근 몇 주 동안 좀 피로감이 심해지셨다고 하고 다리 부종, 방금 말씀하신 부종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장 기능 저하 관련이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네네. 근데 참 이 아이디에 센스가 있으시네요. 버블버블이 네. 거품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피로감, 다리 부종, 피로감과 다리 부종 조합으로 네. 생길 수 있는 병들이 대표적인 병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간경변, 또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 떨어지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피로감이 있으면서 다리 부종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 저하는 비교적 간단한 게 피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리 부종이 버블버블님이시니까 소변 검사 같이 해보시면 이게 콩팥 때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무현유님 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뇨도 없고 성인병도 없는데 소변에 거품이 조금씩 있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궁금하시고 또 먹는 거와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거품요, 단백뇨가 있으면 거품이 생깁니다. 네. 근데 거품이 있다고 다 콩팥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복잡하죠? 네. 거품뇨가 훨씬 이제 큰 개념이고 네. 그 중에 단백뇨가 조금 있고요. 그 중에 콩팥 손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콩팥 손상이 있는 분에서 거품이 점점 심해지면 단백뇨가 나빠지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거품이 있다고 해서 콩팥 손상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품이 있을 때 단백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요시험지봉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 팔거든요. 저도 뭐 뭐 2만 원 하면 한 100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의심이 되시면 병원에 가서 단백뇨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가 이제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낙차가 있어서 서서 보면 되게 거품이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앉아서 소변 보셔도 계속 거품이 나거나, 또 거품이 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계란 이렇게 막 풀게 되면 생기는 거품 있잖아요. 네. 혹은 뭐 맥주 거품 같은 거품. 이런 거품이 생기는 것은 되게 알부민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콩팥 손상과 아주 직결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비누 거품 같이 좀 버블이 크거나 수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낙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서 손상이 돼서 단백뇨가 새어나와서 생기는 거품 말고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분비물에도 단백질이 좀 섞여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품은 또 콩팥 손상과는 별개의 거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있다고 다 콩팥 손상은 아니지만 다른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적인 이런 거품이 보인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거품료라고 해서 저도 뭐 남성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낙차 때문에 거품이 조금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떤 게 거품료고 어떤 게 거품료가 아닌지 몰랐는데 좀 자글자글한 맥주 거품 같은 게 거품료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맥주 거품 네. 같은 거 아니면 비유하자면 계란 이렇게 막 풀었을 때 생기는 거품 혹은 이제 물을 내렸는데도 거품이 계속 남아있는 거품 뭐 이렇게 되게 표현을 하는데 남성분 같으면은 앉아서 이제 소변 한번 보시고 거품이 조금 더 달라지는지 계속 똑같은 양상으로 계속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연말 특집 라이브라 교수님께 조금 질문 드릴 것도 준비했는데 네.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요거를 조금 먼저 살펴보고 네. 아까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요거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새해 좀 건강 다짐이나 이런 걸 저희가 여쭤보려고 준비했었거든요. 조금 지키시는 건강 수칙이나 계획하시는 건강 수칙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이제 전 이제 운동을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30대 때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운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쯤 되니까 이제 운동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좀 시작했습니다. 네. 수영을. 근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이제 한 10년째 좀 하고 있는데 운동을 꾸준히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해보니까 확실히 저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기도 했고요. 근데 또 더 신기한 거는 저는 되게 이제 환자분 진료실에서 보면 환자분 검사 결과도 보고 환자분 얼굴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보는데 환자분들은 제 얼굴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올 때마다 교수님 살찌셨네요, 살 빠지셨네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오늘 피곤하시네요.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잘 하는 기간에는 좋은 칭찬을 제가 거꾸로 많이 듣고 운동을 좀 게을리하거나 좀 빠지거나 하게 되면 금세 환자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낯빛이 밝아지셨네요. 뭐 날렵해지는 이런 것처럼 막 해주시나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저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건강 관리를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저의 건강 상태를 이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저도 건강 관리를 더 신경 쓰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새해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는 운동을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새해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운동을 항상 하려고 하는데 꾸준히는 잘 못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운동을 꾸준히 수영을 하시고 나서 느껴진 변화들이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뭐 수영을 하게 되면 우선 장점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요 일단 신체적으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이외에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공통적으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운동 종목은 다 다르지만 각 운동에 아주 몰입하는 순간에는 그 운동에만 집중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수영의 예를 들자면 물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숨을 쉬고 앞으로 나간다 이외에 다른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뭔가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갖는 것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일단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하고 나면 입맛도 좋아지고 또 뭔가 이제 이런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조금 더 이런 자신감도 더 생기게 되고 그것이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서 뭔가 좀 달라져 보인다든지 이런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저한테 거꾸로 더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많이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콩팥과 아까 콩팥 건강에도 운동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운동은 네. 운동 자체로만 했을 때 되게 이제 운동을 한번 이렇게 몰아서 저는 등산을 갑니다. 혹은 뭐 골프를 칩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운동 종목을 한 가지만 딱 가지고 하시게 되면 사실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으면 혹은 뭐 이렇게 기상 상태가 안 좋거나 혹은 이제 한꺼번에 막 몰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뭐 한 서너 시간 이상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곤해가지고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이제 뭔가 급격한 변화를 두는 것은 콩팥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자주 나눠서 일주일에 5번 이상 할 것을 해서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일주일에 5번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러면은 뭔가 장비를 갖춰야 되거나 어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운동을 5번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는 운동도 하되 나머지 시간 동안 추가로 더 채워서 5번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더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운동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 장비가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맨손 체조를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좋고 뭐 스쿼트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틀어놓고 그냥 따라만 하시는 것보다 해도 좋고요. 거꾸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여쭤보면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잘 하시나요? 여쭤보면 되게 비가 안 오는 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계단 걷기를 하고 나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계속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결국 콩팥 건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날씨와 장소와 어떤 장비에 구애받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종목의 운동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서 횟수를 잘 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 종류를 가지고 계시는 게 콩팥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를 들어 뭐 골프만 취미로 가지고 있다면 날씨가 안 좋거나 뭐 매일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일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들을 좀 여러 가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새해에도 교수님처럼 건강 지키는 운동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신장 질문으로 콩팥 질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얀 눈이 내려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KD 3기에서 식이요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콩팥병에서 식이요법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저는 좀 약간 예전이라는 표현을 되게 20세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20세기에는 다 먹지 말라는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칼륨 먹지 마세요. 인 먹지 마세요. 단백질 먹지 마세요. 각각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에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아라고 하는 교육만 저는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쭉 이렇게 환자분들의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만성 콩팥병 3기부터 5기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영양 결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콩팥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단백질 부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육이 빠지고 체중이 빠져서 체중이 이제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적정 체중보다 지나치게 너무 많이 빠져서 오히려 탈수의 위험이 높아지고 근위압감이 와서 뭐 걷는 것도 힘들어진다 이런 분들 심하신 경우에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요독도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혈관 석회가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부족하게 드시는 것도 안 된다.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럼 적당히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적당히가 되게 수치적으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체중 1kg당 0.8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수치를 여러 개 얘기했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0.8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0kg면은 48g. 단백질 양으로 48g. 근데 단백질 48g 드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48g은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고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표현을 드리자면 48g을 내가 3끼를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누기 3을 해가지고 한 끼에 한 15에서 16g 정도를 나눠서 드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되게 밥을 한 공기 드시면요. 밥 한 공기에 보통 한 10g 내외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단백질 한 1단위 양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백질 반찬 하나를 드시면 이게 보통 한 6에서 8g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끼에 보통 한 15에서 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에 단백질 반찬 하나씩을 3끼 드시면 하루에 드시는 단백질 양을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단백질 1단위가 뭔지 단백질 반찬 크기만 알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끼니 때마다 단백질 반찬 한 가지는 꼭 드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그 단백질 반찬이 고기는 탁구공 크기, 생선은 한 토막, 두부는 5분의 1모, 계란 하나 이게 이제 다 각각 단백질 한 단위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계란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단백질 반찬은 종류에 상관없이 그 중에 한 가지씩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란만 드신다면 하루에 3개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밥을 좀 적게 드시거나 밥을 잘 드시지 않는 경우라면 한 2개까지 더 추가하면 6개까지 드실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반찬을 드시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계란만 먹으면 그렇게 좀 질릴 수 있으니까 단백질 반찬을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두부와 같은 이런 다양한 단백질 단위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것을 한두 개 정도씩 끼니 때마다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예 또 안 먹는 것도 다른 문제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규칙들을 잘 알고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지 잘 알아두시면 뭐 맛있게도 먹을 수 있고 잘 지키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살펴볼 텐데 조금만 내려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서희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중 어느 쪽이 더 신장에 부담이 적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신 기능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고급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할 수 네. 있는 질문이어서 이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 거의 못 뵀는데 네, 지금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단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제 자녀 신기능이라고 해서 콩팥 기능이 많이 이제 5단계에 있어서 콩팥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석을 시작을 해도 완전 콩팥이 빵점, 전혀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시작하시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조금 보시는 경우에서 투석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 200cc 이상 소변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그만큼 물을 더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소변량을 조금이라도 보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 1, 2년이라도 더 유지를 하면 그만큼 환자의 이런 뭐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뭐 빈혈이라든지 심장 기능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신체 여기저기에도 좋은 기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입장에서 본다면 혈액투석보다는 복막투석이 자녀 신기능을 조금 더 잘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이 좀 유지가 어느 정도 살짝 남아 있을 때 그걸 더 유지할 목적으로는 복막투석의 장점이 더 있기는 있고요. 근데 이제 장기 생존율을 보면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은 초기에는 복막투석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뭐 5년 이렇게 길게 보는 장기 생존율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선택하는 것은 신장 부담이 적은지 두 개가 다 가능한 경우에는 그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고 그 외에도 또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호박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IgA 신증을 진단받고 현재는 다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2년 전부터 포시가라는 약을 신장보호천에서 먹고 있는데 꾸준히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포시가가 이제 안타깝게도 12월부터 이제 수입이 안 돼서 아마 이제 새해부터는 다른 약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포시가가 이제 새로 나온 21세기 신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SGLT2 이니비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콩팥병을 보호하는 단백뇨를 줄이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이제 특히 IgA 신증이 있을 때 단백뇨를 줄이는 약으로 포시가가 굉장히 유명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단백뇨가 있는데 포시가라는 약을 먹어서 단백뇨 수치가 더 좋아졌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유지가 정상으로 단백뇨 수치가 감소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유지하시면 하실수록 아까 이제 콩팥병 단계에서 일찍 시작하면 훨씬 보호 효과가 길다고 말씀드렸었죠. 늦게 시작하면 짧고 그 일찍 시작하는데 길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포시가라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잘 처방을 받으셔서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질문 되게 많이 살펴봤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님 질문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인데 2달 전 신장내과에서 검사 후 신장이 50%밖에 기능이 안 남았다. 신장 투석은 몇 %까지 남았을 때 하는 거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신장이 아프면 좀 윗배 명치 쪽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연관성이 있나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좀 갑자기 진단을 네. 받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셔서 막 이것저것 질문들 막 올리신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 검사를 당뇨가 있는데 검사를 했는데 50%니까 콩팥병 단계는 3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시겠죠. 3단계면 이게 4단계, 5단계 진행하면 투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고체 여과율 점수로 봤을 때에 보통 한 15점보다 내려가면 이제 투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할지 복막 투석을 할지 아니면 신장 이식을 할지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일단 마음의 결정을 해서 준비를 시작하고요. 실제로 이제 투석을 시작하는 점수는 되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통계를 내보니까 한 6점 정도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점인데 6점 될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으시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게 6점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근데 6점이 됐을 때 그러면 시작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점이 됐을 때 바로 투석을 하게 결정을 해서 하기에는 좀 늦거든요. 그래서 되게 6점이 되기 전에 한 10점에서 한 자릿수 한 8점, 9점 정도가 됐을 때 방법을 결정을 해서 이제 혈액 투석 같으면은 동정맥류 수술을 하거나 복막 투석 같으면은 도관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이제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6점이 되면 이제 시작할 수 있을 준비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질문이 이제 신장이 아프면 여기저기 아픈 지금 배 왼쪽 위 네, 배 명치 쪽이 아픈데 이게 신장과 연관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위는 콩팥 위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콩팥은 척추 뒤쪽에 갈비뼈 아래쪽 양쪽에 이제 콩팥이 위치하고 있고요. 콩팥이 아픈 증상인 경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콩창이 이렇게 팽창하거나 거기 염증이 생겼을 때 아픈데요. 대표적인 게 신우신염, 감염이 됐을 때, 내려가는 길이 막히는 이제 결석 같은 것이 생겼을 때, 혹은 아예 이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제 허혈이라고 해서 신경색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 이외에는 콩팥에는 그 속까지 신경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은 없고 이 겉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팽창하거나 늘어나거나 피가 안 통했을 때만 통증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장 콩팥이 아픈 증상하고는 조금 다른 증상 같습니다. 이 통증 같은 경우 좀 별개의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장 관련 실문 살펴봤는데요. 벌써 51분이 되어서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말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환자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운동 같은 건강 수칙 잘 지키시면서 신장 건강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세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